저게 그 이게 임용 시험이라는 것을 사실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좀 일반 시험들하고는 조금씩 달라요. 달라가지고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들 그 촬영은 이 밑에서 하고 마이크 조정은 다 이제 그 2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이제 촬영들을 전부 다 아래쪽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저도 이관 만들어 놓고 이관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다 일관에서 해서.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게 새로 이제 이 건물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음악 실기, 그 다음에 미술 실기, 그 다음에 일반 강의실도 이제 한 4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강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층에 보면은 1층 그 바로 위에 보면은 학습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언제든지 뭐 자습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8층, 9층은 지금은 이제 비어져 있는데 그 8층, 9층에 저희들 이제 학습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독학 학습관인데 약간 이제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스파르타 학습관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핸드폰 맡기고 이제 공부가 다 끝나는 10시까지는 이제 공부 시간, 쉬는 시간을 딱딱 구분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걸 8층, 9층에 하는데 이번 3월 달에 개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대학교 생활이랑 공부랑 조금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 생활에서 지금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공부 습관이 안 잡혀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독학 학습관을 이제 3월 달부터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교사 임용 시험이라는 것은, 교사 임용 시험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요게 메모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 아니까 없네. 요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 앞 페이지 보면 빈 여백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이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실 시험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제 대학교 시험까지 해서 시험은 무지하게 많이 보는데, 이 시험은 이제 교사 임용 시험은 일반적인 다른 시험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뭐 수능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학교에 우리가 보는 시험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그런 경우를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시험을 한번 치는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험에 뛰어들면은 백발백중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백발백중으로 실패하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본다는 겁니다. 시험 횟수죠. 시험 횟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떨어지면은 꼬박 1년을 보내요. 뭐 중간에 이제 뭐 뽑는 경우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중간에 뽑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지금 요즘에는 이 중간 출시를 좀 잘 안 보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월 달에 이미 많이 뽑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가지고 활용해 나가려고 하는 거지, 중간에 출시를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시험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시험이 이제 11월 말경에 11월 23일 날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한 12월 22일 정도로 보는데 12월 20일 경입니다. 12월 20일 경인데 대부분의 학생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이 시험을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준비 기간이 10개월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만약에 시험 준비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면은 11월, 12월은 뭐 11월 달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험 준비 때문에 뭐 이것저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보면은 10월 달까지 시험이라고 바라보면 거기서 벌써 2자리 빠지니까 8개월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뭐 총무처 시험도 있고 행정안전부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 시험도 있고 그 비슷한 시험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덜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 시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과목이도 이게 상관없이요. 어떤 과목이도 상관없이 지금 이게 교육학하고 전공이 이제 주어져 있으면요. 교육학하고 전공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시험지에 뭐 전공 같으면은 이제 뭐 7, 8장 그리고 교육학 같으면 이제 한 페이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니까 시험 범위를 조금 얕잡아 볼 수 있거든요. 얕잡아 볼 수 있는데 이 시험에 사실은 가장 큰 초점은 이 범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범위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학부 내용, 그리고 대학원, 보통 이제 석사과정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있나 하면 우리가 교과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그 교과서 내용은 시험 범위에 다 포함됩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음악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음악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강사분들이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제제곡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권으로 만들어서 피아노 반주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피아노 반주 연습을 계속 시키는데 다른 학원에 이제 그 피아노 반주를 시키는 그 이제 선생님이 만든 책자에 A라는 제제곡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습한 학생이 시험장에 갔는데 서울하고 충북에는 A라는 제제곡이 시험 문제로 반주로 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걸 연습 안 해본 학생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은 당연히 이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임용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임용시험은 한 번 본 학생과 안 본 학생은 이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2015년 이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2015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그 교육과정 내용이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대학교에 공부하는 내용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석사 정도까지의 내용은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이게 지금 어떤 거 아니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은 국정교과서 체제가 아니고 대부분이 검정교과서 체제이기 때문에 음악만 해도 7, 8종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5, 6종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상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같은 것도 시험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시험 범위가 이렇게 넓은 시험은 우리가 과연 있었냐는 거죠. 수능시험? 수능시험은 우리가 뭐 심지어 직계교육이면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시험, 어떤 우리가 겪은 시험도 이 시험만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시험은 없지만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시험은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시험은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도 시험 범위를 가집니다. 근데 다른 어떤 시험도 우리와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뭐 많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 교육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공에 비해서보다는 이 범위가 조금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공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전공 범위가 많은 게 뭐겠습니까? 수학입니다. 수학은 사실 이런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수학은.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대학교 내용이고 이 부분은 석사 내용이고 이 부분은 박사 내용이고 수학은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무조건 문제를 내면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범위가 제일 좁은 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속에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범위가 제일 좁은 게 뭘까요? 상담입니다. 상담 범위가 제일 좁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담, 영양, 보건은 좀 범위가 좀 넓습니다. 보건은 좀 범위가 좀 넓은데 상담이나 영양이나 그 다음에 사서는 그래도 범위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일반 것에 비해서보다는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1년 바짝 준비하시면 이거는 붙을 수 있습니다. 왜? 범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과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학 계열이라든지 또는 사회 계열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중간 정도의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기 그 전공에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선생님, 전공이 뭐세요? 미술이에요. 미술은 요게 이런 과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못하는데 미술은 요것보다는 범위가 좀 좁습니다. 음악은 제제곡 때문에 그러니까 제제곡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제곡 때문에 음악은 과학이나 사회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것들은 약간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뭡니까? 전공. 네. 수학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수학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 학교 후배 되는 친구였는데, 교수님이 교육학과 교수가 제 후배였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 한번 임용시험 준비하니까 한번 데리고 준비시켜 보라고 했는데 그 친구 전공이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이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로 합격됐거든요.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서울로 합격됐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문제 좀 많이 풀었지? 라고 농담을 던지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좀 하고 또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조금 했고 앞으로 자기가 석사나 박사도 좀 공부를 좀 더 해볼 건데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경우는 아마 생애에 없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기가 좀 꺾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이 평균 정도를 잡으면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면 이게 합격이 되냐면 한 3년 정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3년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해 가지고 빡빡하게 한 3년 정도 준비하면은 이 시험은 뭐 어떤 전공이든 간에 웬만큼 접근은 다 하고 합격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이라고 잡는 이유는 뭐냐면 만시간입니다. 만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일 10시간 해서 한 30일 정도는 쉬고 한 330일 정도 공부를 하면은 3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얼마나 걸리지 모르는 시험을 아무 생각 없이 덤벼 들어가지고 대충 공부하다가 떨어지고 대충 공부하고 또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들 없을 것 같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이게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시험의 낭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려고 그러면 바짝 하고 말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진입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희소식이 있습니다. 약간 희소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3년 정도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상대평가 아닙니까? 상대평가니까 재수, 삼수, 장수생이 굉장히 많은 상태 같으면 여러분들이 3년 정도를 준비해야지 어느 정도 진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장수생들이 거의 다 합격됐습니다. 장수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뭐 이제 3수생, 4수생, 5수생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 다 합격되고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지금 뽑는 인원수가 거의 6,000명 가까이 뽑거든요. 이게 6,000명 가까이 뽑는데 지금에서 이제 5,000명에서 6,000명 사이에서 뽑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임용시험이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 좋은 시기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3,000명 정도 뽑을 때랑 지금 이제 5,000명, 6,000명 뽑을 때라는 것은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이미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하면은 다 합격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이거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한 2년에서 3년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특히 이 재수생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예전에는 3년, 4년 공부해야지 시험을 붙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과목이 어떻든 간에 내일 이제 저도 이 합격자 특강을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이 그분이 이제 나이가 한 37 정도 돼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학원 와가지고 작년까지 바짝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네, 작년까지 우리가 바짝 공부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공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학으로 왔을 때는 이 친구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한 해 공부하고 두 번째 공부하니까 작년부터 실력이 부쩍부쩍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수학도 이제는 조금 이 장수생들이 없다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험에 합격되기가 조금 쉽구나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수학 전공하는 학생하고 그다음에 또 저게
화학 전공하는 학생을 내가 한번 이제 불러서 합격자 특강으로 이제 보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게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3년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평균적이고 맥시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과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진짜 운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가요, 이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물리를 전공했는데 상당히 지각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지각을 많이 하는 친구라 가지고 내가 되게 이제 인상이 좀 많이 남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2년 만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학 답안지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전공도 뭐 한번 물어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이 좀 잘 안 나는 친구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우리가 이 이제 전공 범위가 아무리 넓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험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 내년에 우리가 뭐 합격을 하더라도 올해 여러분들이 100%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합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뭐 가정생활을 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든지, 자기가 또 기간제 교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부에 우리가 전적으로 매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정도의 시간적인 투자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설프게 이거를 대충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뭐냐면 시작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빡시게 시작을 해서 내가 짧은 시간에 이 시험을 끝장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달아붙는 것이 효과적이지, 그냥 미직미직해서 계속 밀어놓으면은 이 시험은 자꾸 멀리 달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시험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법도 여기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뭐냐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묻는데 이게 특별한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이게 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보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그런 방법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각오를 하면서 이거를 임용시험을 우리가 출발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학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비해서보다는 교육학 시험 범위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전공이라는 거죠. 이게 전공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면 사실은 이 교육학을 뭐 아무리 잘해도 2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리고 시험은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표면적으로 던져주는 것이 뭐냐면, 하루에 10시간씩, 그 다음에 330일 동안에 3년 동안 준비하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는 그 3년은요, 서울이나 대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서울, 경기도권 말고 대전, 세종, 그 다음에 대구, 부산, 광주, 요런 거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외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강원도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요런 데는 컷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3년씩 걸리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한 1, 2년 정도 만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대도시,
경기도는 뭐 대도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조금 못 본 학생들이 대부분이 경기도에 쏠려서 우리가 시험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도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올해 이제 전국적인 분포를 우리가 봐서 이야기를 드리면 재수생이 올해 굉장히 많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올 시험의 굉장한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시험 제도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시험 제도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게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죠?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에도 뭐 참고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8페이지에 있는데, 1차 시험과 이제 2차 시험으로 구분하거든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는데, 1차 시험은 교육학하고 전공이죠. 그리고 2차 시험은 요거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들 요게 다른 지역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면접, 그 다음에 수업 실현, 그 다음에 지도안, 그 다음에 실기,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1차 시험을 보는 게 언젠가 하면, 아까 올해 날짜로 대충 한번 잡아볼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 날짜로 대충 한번 잡아보면은요, 올해는 아마 11월 23일 날 볼 겁니다. 이게 1차 시험이 11월 23일 날 보거든요. 11월 23일 날 보면은, 그러면 이제 2차 시험은 언제쯤 보느냐 하면은 1월 한 21일 정도 볼 겁니다. 1월 21일 정도 볼 거거든요. 1월 21일 정도 볼 겁니다. 요게 보통 우리가 한 이틀에 정도 많이 걸칩니다. 그래서 21일, 22일, 심지어는 어떤 학교, 이제 지도교육청은 23일 이렇게까지 보는데, 그 다음에 실기는 좀 다릅니다. 실기는 요거는 한 주 전에 봅니다. 한 주 전에 보기 때문에 요게 아마 1월 한 15일, 16일 정도 볼 겁니다. 1월 15일, 16일 정도 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봅니다. 요거는 같이 보는데, 면접은 이튿날 봅니다. 만약에 22일 같으면 22일 날 보고, 수업 지도안하고 수업 실현은 그 하루 전날 봅니다. 요렇게 이제 전국이 이제 보는 날짜가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교육청들이 다 협의를 해서 시험을 봅니다. 요거는 이제 예상 날짜입니다.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 날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따져보시면은 지금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되죠. 그죠? 거의 2달 가까이 됩니다. 한 5주 정도 되거든요. 한 5주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면접이나 실연이나 지도안은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 시험 끝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되느냐 하면 실기는 안 됩니다. 이거는 2달 준비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음악 실기라든지 미술 실기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 실기라든지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런 것도 있습니다.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뭐 생물 실험이라든지 뭐 기계의 어떤 뭐 이 용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실험 실습이.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좀 받아도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단기간에 받아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실기를 뒤에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에 이게 정리를 해놨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실기가 다 다릅니다. 실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실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요. 또는 혹 이제 자기 신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7, 8월 달까지는 실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달까지는 1차 시험에 전력 직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실기, 음악 실기도 있거든요. 음악 실기도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한 8월 달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멈추었다가 9월, 10월, 11월은 1차 시험에 완전 전력 투구를 하고 1차 시험이 바로 끝나고 실기 준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조금 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1차 시험이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준비도 같이 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실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움직이셔야 되고요. 나머지 면접, 실연, 지도와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거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하는 건데 1차 시험 끝나고요. 거의 모든 학원들이 2차 시험 대비반을 엽니다. 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 교육학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2차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부 이 강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1차 시험 끝나고 학원 강의를 들으면 저절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플 필요가 없고, 그리고 면접의 상당수 내용은 교육학과 관련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어느 정도 하시면 면접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는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2차 시험 준비로 들어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기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을 미리 약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실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미술을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기도에 미술을 준비하는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실기는 그 지역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학관들이 자기 지역에 적합하다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민요입니다. 장구 치면서 민요를 부른다든지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내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은 그 뒤에 실기표를 보셔가지고 자기가 미리 갈 수 있는 지역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좀 압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실기 준비를 조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기를 담당하시는 이제 그 담당 강사분들도 대부분이 뭐냐면 지역에 맞는 실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민요를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 민요라든지, 그 다음에 또 더 경상남도에서 보는 민요라는 것은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실기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실기는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을 미리 조금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만 또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한 곳만 해놨다가 안 뽑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을 줄기차게 준비해 놨는데
서울에 미술 한 명도 안 뽑더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험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 두서너 곳, 내가 볼 때는 좀 이게 비슷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곳 정도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곳이 17개입니다. 17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17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강원도, 인천,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에 기타 광역시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17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게 경상도 쪽으로 가면은 부산, 경남, 울산, 실기가 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같은 이제 장학관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주, 광주하고 전남은 이게 조금 비슷하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북하고 대구가 실기 같은 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좀 살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실기, 좀 더 실기 준비에 우리가 좀 해나가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다. 혹시 2차 시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받을게요. 2차. 뭐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관계없는데 실기분들이 많지 않으시구나. 그럼 다행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학과 전공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그리고 끝날 때 제가 질문을 조금 받을 테니까요.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공이나 교육학 이제 1차 시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학원이 대체적으로요 비슷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비슷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임용시험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전공이든 교육학이든지 간에요. 전공이든지 교육학이든지 간에 이제 7월 달하고 8월 달이 있으면 7월, 8월 달, 그 다음에 9월 달하고 11월 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이제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 교육학이든지 전공이든지 간에요. 이게 분필로 없는 데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이거 왜 이게 없나 하면 이거 내가 바깥에 이 창문 가리는 게 싫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해 보니까 이게 진짜 불편하네. 분필을 못 넣으니까 목에다 걸고 다니든지 여기다 앞에다가 놓든지 뭔 방법을 해내야 안 그러면 이 위에다 놓든지 이게 그 전공은요. 이게 이제 노란 글로 표시할게요. 전공은 대체적으로요. 여기까지는요. 보통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인데 그 대신에 전공은 2달 만에 반복하는 게 없습니다. 한 번 지나면 계속 갑니다. 왜?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명칭은 어떻게 붙었든지 간에 뭐 기초 이론, 뭐 심화 이론, 뭐 이런 말을 많이 붙이거든요. 기초 이론, 심화 이론 이렇게 이제 많이 붙이는데 대부분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7, 8월 달하고 이제 이 9, 10월 달에
이게 문제만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거 하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약간 이론 강의를 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론 강의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핵심 요약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까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사의 어떤 재량이고 또 대부분의 이제 강사들은 어떻든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취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에 보통 이제 전공 강의는 일주일에 보통 6시간을 합니다. 일주일에 6시간을 해서 보통은 이제 4주, 8주 강의로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데 이걸 가지고는 전공 이론을 소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공 범위가 넓은 전공은. 그럼 이제 그런 전공들은 복수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전공 강의를 까는 거예요. 같은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선생님이 또 다른 전공 강의를 까는데 이제 어떻게 까냐 하면은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목요일 날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 강의 영역을 달리해서 복수로 나가는 겁니다. 왜?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 강의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를 많이 까냐 하면은 이때 기출문제 풀이를 깝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공을 보통 한 이틀 정도로 나가는 강의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기출문제 풀이를 또다시 깝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선생님들이 한 3일 강의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한 이틀 정도는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음악 같은 경우도 뭐 월요일 날, 토요일 날, 또 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또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많이 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양이 많으니까 이제 이 강사분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든 간에 진도를 다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7, 8월 달은 이제 대체적으로 뭘 하는가 하면 영역별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 달은 보통 실전 문제풀이를 하는데 요거는 강사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게 어떤 강사들은 영역별 문제풀이를 3개월 합니다.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렇게 3개월로 하고 어떤 강사는 그냥 실전 문제풀이는 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4주 정도로 하든지 8주 정도로 하든지 해서 해나갑니다. 그거는 이제 강사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때 이제 문제풀이를 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전공 강의는 이론반을 할 때는 한 강사만 선택해야 돼요. 이론 강의는 이 강의는 A라는 강사한테 듣고 저 강의는 B라는 강사한테 듣고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 강의를 할 때는 강사는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풀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문제풀이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강사를 그대로 고수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론 강사를 바꿔도 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하는 문제풀이의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풀이가 문제 나가고 이론 설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사 걸 듣더라도
뭐 조금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그거를 그렇게 크게 생소한 문제를 푼다는 이야기가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론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이론 강사를 선택하는 건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한테 약간 맞는 강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론 강의가 지겹잖아요. 진짜 막 징글징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 맞는 강사를 선택하면은 이게 약간 임용시험에 대한 회의가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샘플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어떤 학원이든지 간에 샘플 강의는 다 올려놓거든요. 어떤 학원이든 간에 샘플 강의를 다 올려놓으니까 샘플 강의를 한번 좀 지긋하게 한번 보세요. 그냥 막 한 5분, 10분 이렇게 보지 말고 막 한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강의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거 보고 저 사람 거 보고 저 사람 거 보고 하다가 제일 여러분들이 조금 내하고 좀 잘 맞다 라고 하는 학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강생이 많다. 그래서 내가 저 강의를 들어야지. 이런 거는 이게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노량진에도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나 하면 우리가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가끔 여행 가면서 백종원 그 사람이 맛집이라고 해서 소개한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집을 가봤는데 음식 맛들은 개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집에 뭐냐면 앞에 백종원이 선정한 맛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카운터 앞에다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부산에 이제 어떤 짬뽕집이었는데 백종원 맛집이라고 해서 내가 가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짬뽕 못하는 집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람은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맛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종원이가 지난번에 일본에 스키지 시장 앞에 있는 두부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자기 부인하고 가서 뭐 맛있게 먹었더라. 나도 그 음식점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백종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그 집은 맛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줄을 섰기 때문에 나도 그거를 사람들이 왜 줄 서 있지? 라고 했는데 저도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보통 잘 가리는 성격이 아닌데 그 음식은 내가 버렸습니다. 반도 못 먹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보니까 맛집으로 뭐 하고 진짜 뭐 자기 부인하고 와서 맛있게 백종원의 입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란 거죠. 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요즘에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에도 그런 것들이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력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포장이 되어 가지고 합격자가 별로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포장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흡이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샘플을 많이 보라는 겁니다. 샘플을 많이 보고 샘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좀 덜 하실 겁니다. 그 대신에 선택을 했는데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래도 바꾸지 말고 이론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바꾸시면은 그 해 임용시험은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론이 지그재그로 나가거든요. 이론이 지그재그로 나가는 데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강사가 1, 2월 달에 조금 설명을 안 하든지 설명을 못한 부분을 뒤쪽에 가서 설명을 조금 많이 하는 또 강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강의에 이론 강의를 다 들어봐야지 그 강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한 파트 정도 들어가지고 그 강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론 강의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반에 들어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를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요즘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해요. A라는 강사, B라는 강사, C라는 강사, D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갑이 요거 듣고 을이 요거 듣고 병이 요거 듣고 정이 이거 듣어가지고 모여서
스터디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다 듣고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사들 문제를 다 봐요. 그런데 이거는요, 실력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왜? 이미 다른 강사들의 문제를 보고 문제를 어떻게 선별하고 할 정도 같으면 이미 이 친구들은요, 합격권 내에 이미 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초수자들은요,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적어도 다른 강사 한 명 정도의 문제는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강사 걸 들었는데 B라는 강사 문제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B라는 강사 문제 하나 정도를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C, D는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조금 숙성하고 이론을 정리해 나가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지, 문제풀이는 그 문제풀이 내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적합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교육학은요, 교육학은 여기 1월 달부터 이제 6월 달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같은 것을.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시험 범위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강의를 합니다. 다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학은 강의 중에 어느 정도 복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1, 2월 달 들은 학생들은 3, 4월 달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하게 빠진 부분은 5, 6월 달에 그거를 메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학은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교육학은 이론 강의일 때 강사를 바꿔도 됩니다. 교육학은. 그러니까 1, 2월 달 한 바퀴 듣고 3, 4월 달 다른 강사를 선택하고 또 3, 4월 달에 또 강사와 다른 5, 6월 달 강사를 선택해도 큰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교육학은. 왜?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월 달부터 우리가 6월 달까지는 거의 반복되는 것이 없는데 교육학은 반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이 7, 8월 달, 그죠? 그 다음에 9, 10월 달, 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영역별 문제풀이반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반이 있는 거죠. 영역별 문제풀이반과 실전 문제풀이반이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 사실 요 부분은 이것과 비슷한 관계를 지니겠죠. 어떤 달이든지 간에 전체 시험 범위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제를 조금 섞어 놨지만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육학은 여러분들이 1년 교육학 강의를 들으면 5번 정도는 반복한다는 겁니다. 5번 정도는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교육학의 제일 문제거리가 뭐냐면, 교육학의 지금 제일 문제거리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론서에 워크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론서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특징은 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특징 1, 2, 3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즘 이렇게 묻지 않고 이론서에 있는 그대로 문제를 묻지 않고 이걸 바꿉니다. 워크의 개발 모형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제일 안 되겠습니까? 임용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적응력, 응용이 잘 안 됩니다.
응용이. 그러니까 특징으로 나오면 답을 할 수 있는데 이 특징이 이유로 바뀌어서 나오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교육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때 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외워놓고 문제풀이로 넘어왔을 때 이 부분을 계속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그 시험 문제에 확실하게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육학을 여러분들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는데 작년 시험 문제만 볼게요. 여러분들 요 책자는 좀 가지고 계시면서 좀 구석구석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다듬어 놨기 때문에 보시기가 되게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 43페이지로 가세요. 43페이지로 좀 가시면은 요렇게 문제는 딱 이제 4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문제는 딱 4문제만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배점 부분을 보시면은 논술의 내용이라고 해서 총 15점이라고 되어 있죠. 15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1과 관련하여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A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김 교사가 지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의 적절한 이유 각 한 가지. 그 다음에 2번과 관련해서 타일러의 학습 경험의 선정의 원리 중에서 기회의 원리로 첫 번째 물음을 설명하고 만족의 원리로 두 번째 물음을 설명하고 잭슨의 우리가 정적 교육 과정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한 결과의 이해를 제시하시오. 3번에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하여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우리가 추정해 한 가지의 명칭과 개념이 무엇입니까? 4에 우리가 언급된 바스의 지도성의 명칭과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 써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문제를 보면요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는요 이게 문제를 조금 많이 세분화시켰습니다. 뭔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 1번 문제는 뭐 사실은 뭐 요게 가드너의 이제 다면지능 이론과 개별적 과제, 그 다음에 타일러의 원리하고 잠재적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척도법하고 신뢰도, 그 다음에 바서의 지도성의 명칭과 이걸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장학을 이야기합니다. 동료 장학.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복수로 실험 방식을 많이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보다는 문제의 종류를 조금 많이 한 겁니다. 문제의 종류를 조금 많이 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작년도 시험 문제는 그 3번 문제 3에서 언급한 우리가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한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 한 가지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다 평이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아닌데 여러분들 아마 주변 분들이 작년에 점수가 좀 잘 안 나왔죠. 그 왜 그러냐면 칼채점을 했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물채점을 하고 작년에는 칼채점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뭔 소린가 하면 이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됩니다. 이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제 4번째 예를 들게요. 바스의 우리가 지도성의 명칭 그리고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우리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3점 배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도성의 신장 방안 두 가지는 이거는 동료 장학의 방식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각 이제 하나씩 주어져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개념을 적잖아요. 개념을 적고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설명이니까 대체적으로 정의를 많이 적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를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점일 때 0.5점이고 이게 0.5점입니다. 점수 채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칼같이 채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만 맞으면 재작년에는 다 맞다고 해줬는데 작년에는 뒤에 게 안 맞으면 점수 반점밖에 안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변형적 지도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스의 지도성이라는 것은 변형적 지도성이죠. 그러면 변형적 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변형적 지도성입니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쓰면 변형적 지도성이다. 0.5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적 지도성은 거래적 지도성의 변화를 말한다. 변화를 하고 여기다가 특징을 조금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전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제 요런 이제 이 변형적 지도성과 관계되는 특징을 조금 적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적는 사람은 반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설명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1점을 다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교육학에서 한 5, 6점, 7, 8점 이렇게 맞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육학과 전공 점수에서요. 교육학과 우리가 전공 점수에서 이런 두 학생이 있다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전공을 우리가 보통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게 80점 만점에 60점대 정도를 맞아야지 합격권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학원 모의고사 정도는. 왜 그런가 하면 시험에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원 보는 모의고사는 한 60점대 정도 맞아야지 합격권 내에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원 모의고사에 우리가 60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는요. 합격권 내에 들어가는 학생들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100명의 수강생이 있으면 60점 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보통 한 10% 정도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10명은 60점대에서 비슷비슷한 점수를 맞습니다. 61점, 62점, 63점, 61점, 62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부류가 50점대인데 50점대도 57, 8점, 56, 7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 이야기는 생각보다 합격권 내에 들어가는 전공을 변별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에 비해서보다는 한 5점 정도를 더 맞을 수 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학은 잘 못 맞으면 한 13점, 잘 맞으면 한 18점, 5점 차이를 확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육학은
다른 사람들이 맞는 거 이상 정도로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공 점수를 가지고 합격권 내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교육학 조금 이렇게 좀 점수가 조금 낮고 전공을 아주 높게 맞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교육학을 어느 정도 좋아시키지 않으면 맞춰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교육학은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 올리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이제 이 교육학과 전공은 양쪽을 어느 정도 좀 조화시켜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공부는 교육학의 한 20에서 우리가 한 30%, 그 다음에 전공의 한 70에서 80% 주당 공부 시간을 이렇게 배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육학은 가면 갈수록 공부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이 한 20이라고 봅니다만 한 15% 정도까지 줄여도 좋습니다. 교육학은. 그 대신에 이 교육학은 되도록이면 쉬지 않고 매주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면 교육학 점수는 올라서는데 이 교육학을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점수가 조금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육학 공부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교육학 공부를 좀 망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꾸준하게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간에 바란스를 좀 맞춰가지고 20대 8 정도로, 그죠? 20대 80 정도로 바란스를 꾸준히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의 어떤 개요적인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거기에 뒤에 답지를 좀 보시면 제가 답지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답지를 조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교육학 출제는요, 여러분들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 29페이지 보시면은 그 교육학 그 출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학 출제 범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몇 개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수 방법론, 그죠? 그리고 교육 과정,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행정,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안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정도는 버려야 될 내용은 별로 없고요. 어느 정도 골고루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들 저게 뭐 공부를 좀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제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요 책자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3, 4월 강의 계획표는 제가 별도로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요 3, 4월 강의 계획표는 좀 여러분들이 맞춰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그리고 좀 그 공부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스터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공부를 조금 많이 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천 9천에 만들어지는 이제 이 독학 학습관은 저것도 사실은 제가 몇 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교사들에게 이게 과연 이게 뭐 좋은 방법인 건 알지만 이 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까지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게 오늘날 필요한 시대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계획을 해봤는데 7시 한 50분 정도에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게
10시간 40분 순수한 공부 시간만. 그래서 10시간 이상 공부가 안 되면 내가 볼 때 이게 과연 임용시험에 붙을 수 있겠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이 매일매일 공부해서 밴드를 올리거든요. 하루 공부 시간을 올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 이제 1, 2월 달이라 가지고 이 밴드가 좀 많이 안 올라오지만,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한 60시간 정도는 좀 올리는 편입니다. 합격권 내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순수한 공부 시간은 한 60분 정도는, 60시간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면서 스케줄을 짜고 움직이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받을게요. 질문.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이 시험 제도에 관한 것도 좋고, 뭐 좀 이 노량진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방이라 가지고 스터디 공부를 이제 하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 질문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은 그 스터디를, 요즘의 스터디는 어떤 스터디들이 많냐면 전화로 하는 스터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지방의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스터디 한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페에 들어가시면 전화 스터디를 구하십시오. 전화 스터디를 구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육학 기출 문제를 스터디를 하고 싶다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 교육학의 어떤 심리학 파트를 하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스터디 멤버하고 짜가지고 매일 1시간씩 교육심리 공부하고 요약 정리하고, 교육심리 공부하고 요약 정리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리는 겁니다. 이런 스터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스터디를 뭐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1시간 공부한 것을 요약 정리해서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립니다. 그럼 저 친구도 사진 찍어서 밴드에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같이 질문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거 해소하고, 이런 식의 스터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즘에 스터디는 안 만나도 됩니다. 요즘에 그 스터디 만나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오고 가는 시간도 좀 있고, 그러니까 학원에 오셔서 공부하실 때는 그냥 스터디를 이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학원에 와서 할 때는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전화 스터디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예. 사립고등학교, 사립중고등학교. 예.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우선 첫 번째로 드리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지역이 있느냐. 경기도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 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면접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립고등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뭐 교육의 이념이라든지 자기 학교에 맞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사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던집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주제 없이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는 지역은 사립고등학교는 많지 없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학생들로부터 그런 거를 조금 피드백해 달라고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데,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자신의 뭐 건학 이념이라든지 자기 학교에 이러이러한 내용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우리가 교직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오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뭐 글 실력이라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을 좀 엿보자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그 자기소개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락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이 뭐냐면 그 공립고등학교를 뽑으면, 공립 이제 중고등학교를 뽑으면서 사립의 학교도 같이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복수 지원을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복수 지원을 인정을 하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 이제 수학으로 모 사립 고등학교에 붙은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도 공립 지원하고 사립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공립은 떨어지고 사립은 붙었는데 면접 가가지고 이 선생님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립 최종 발표 나기 전에 12월 달에 이미 시험 치고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면접 조금 보고 벌써 이 친구가 합격이 되었다고 나한테 연락이 오고 자기가 사립 준비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공립하고 사립을 같이 준비하는 거지 사립만 별도로 준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만 별도로 뽑는 경우에는 이건 대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중간에 선생님을 더 뽑아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애매한 상태가 아니고는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를 이미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제 교사는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거든요. 뭐 신청자가 엄청나니까요, 기간제 교사는.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 교사 중에서 뽑을 것 같으면 굳이 그 사람들은 공개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을 하면은 이제 교육청이 좀 가산점도 주고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좋은 혜택을 주니까 공개 채용으로 자꾸 돌아서는데, 제일 편한 게 뭡니까? 임용시험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사립은 대체적으로 면접을 5배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립은 우리가 1.5배수로 뽑는데 사립은 5배수로 뽑아가지고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사립은 그냥 그런 식으로 우연하게 사립이 이제 걸려들지 않는 이상은 저는 보통 사립은 미리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립 원서 내는 걸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5배수로 뽑아가지고 사람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힐지를 모르는 겁니다. 공립같이 한 1.5배수 정도 딱 되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1차 시험 합격되면 합격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공립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또 괜찮습니다. 예. 저게 이제 저 선생님의 질문이 뭐였냐면 비교수 교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 뭐 그다음에 사서, 상담, 역량 이런 건데, 요런 이제 비교수 교과 같은 경우는 면접이 100점 만점입니다. 네, 면접이 100점 만점인데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면접 100점 만점이요, 60점에서 100점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몇 점 차이가 날 수 있냐면 40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면접 우습게 보다가는 1차 시험 다 깔아먹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차 시험 쳐놓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에 전력 질주해야죠. 자, 또 예. 그 교재에 다 있습니다. 교재에 있고 키 포인트가 교재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춰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뭐 질문 없으시면 쪽에 또 전공 이제 특강이 있으니까 그 전공 특강으로 이제 좀 가셔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하시고 가셔도 됩니다.